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최근 세차게 달리던 응급차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었느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제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쩌면 목숨보다 더 위험한 미래를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생명만큼 소중한 새로운 삶을 응급대원분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일반 직장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1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운이 좋게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었죠. 부모님의 도움으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위를 다졌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꽤 괜찮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매우 엄격하게 키우셨고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20살이 넘은 이후로는 용돈을 받은 적 없었고 집을 사는 데나 돈을 모두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근차근 갚아나갔지요. 당신들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하니 너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인생 역시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을 야박하다고 생각한 적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로 인해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데 익숙해졌어요. 크게 사치스럽거나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하지 않았고 일상은 항상 비슷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며 가끔 야근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TV를 켜놓고 머릿속을 비우며 잠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취미 또한 없었어요. 매달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만을 바라보며 이런 생활을 꾸었습니다. 남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며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였어요. 먼 거리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매 순간이 바쁘고 자극을 받는 사람. 일은 물론 운동도 하고 회식도 열심히 하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죠. 어딘가 한 명씩 있죠. 저희의 남편이 그랬죠.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나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며 퇴근 후에 잠시 만나자고 했을 때 정말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업무상 실수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관련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잘못했나, 주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나 등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와 만나자고 한 곳은 회사 근처의 아담한 바였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분위기를 더해주는 아늑한 곳이었죠. 남편은 괜찮은 안주와 맛있는 술을 강력히 권했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 헤매다가 고백을 해왔어요. 난 널 좋아해. 나랑 사귀자. 아니, 이렇게 멋없이 고백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지?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 예, 그럴 리가 없죠. 이제야 얘기가 정확히 이해된 건가 싶었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혹시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닌지 싶었어요. 종종 망상이 많은 나는 혹시 사장 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했었어요. 제가 겨우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받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인정하는 인정받는 남편이었어요. 요즘에는 훈남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의 따뜻한 매력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얼떨결에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나 사적으로 항상 에너지 넘치고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과 얼마든지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다양한 데이트와 활동을 즐겼죠. 산책, 등산은 당연히 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나 프리다이빙도 해보곤 했어요. 수영을 못해도 된다고 해서 프리다이빙을 시작했지만 겨울에는 스키보드부터 패러글라이딩까지 경험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피할 수 있겠죠. 결혼식 때는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자고 했는데 그건 정말 기겁했어요. 결혼식 때 그런 걸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높은 곳에서 숨어서 짠 하고 나타나고 신부는 그 반대편에서 고드라를 타고 우아하게 내려오는 거야? 정말 결혼식장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멋지잖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는 이벤트는 특정 예식장에서만 가능했고, 그곳은 몇 년치의 예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장소를 선택했어요. 입맛이 굳은 채로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서 내향인 중에 내향인인 저로서는 그냥 신기한 일이었어. 겨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는 것 같아도 월급이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았고 그의 퇴근 후 피곤한 모습에 안타까웠어. 에너지가 부족한 건 아마도 천천히 나이를 먹어가는 탓이겠지?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래 일해야겠어.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육아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당신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여자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 인간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편이 자기 개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이해됩니다. 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정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상의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스터디 카페에 다니며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함께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 가장 원하는 아이 양을 낳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은 정말로 훌륭한 아빠로 변모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잊혀졌고 남편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행복해 보였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노력 덕분에 가족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늦은 밤이었지만 사람들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학생 한 명을 돌봐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외를 시켜줄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 명의 학생 공부를 좀 돌봐주려는데 괜찮을까? 했더니 과외를 해주는 얘기구나. 겸업금지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아니,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선의로 돌봐주고 싶어서.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어떤 학생이길래 그러려고 해?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이야. 제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해 하더라고. 연애 시절을 보는 것 같다니? 더군다나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성공하면 우수한 후배가 될 수도 있어? 혹시 여자라고? 아,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을 들은 적 없는데 맞아? 그냥 건장한 남학생이야. 그러면 집에 더 늦게 들어올 것 같네요. 저녁 잘 챙겨 먹고 제 가능한 한 돌봐드릴게요. 사정이 어려우니까요. 연애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다는데 말에 마음이 약해진 나는 잘 도와주라고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타인의 크고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면서부터 남편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외 공부 준비에 너무 큰 힘을 쓰는 느낌이었다. 회사 일 외에 온갖 활동을 하면서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자리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심지어 밥도 안 먹고요.
제가 회사에 다닌 이후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보다 못한 저는 그 과외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내는데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그냥 그렇지. 왜 힘들어 보여? 오늘 점심시간에 엎드려 있는 거 봤어. 생존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점심도 안 먹었지? 오후에 뭐 좀 챙겨 먹었어. 간단하게 먹었어. 아휴, 요즘 미상하게 체력이 좀 날리는 그러다 끝나는 것 같지 않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책을 들고 한 번 더 돌아갔어요.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봐요. 아니요, 한국어로 지속하시겠습니까?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두 번째는 태워왔다. 저보도 소위 이런 절차들을 밟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렸다 치면 몰랐더나 그 녀석 덩치가 엄청 컸어요. 말이 되지 오죽했어. 저같이 갑작스럽게 쓰러질 일이 뭐 있느냐. 그냥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아. 하루만 입원하다가 퇴원하라고 했다. 수액 좀 좋은 걸로 돼. 그런데 당신이 이번에 퇴원 절차까지 밟아주었단다. 당신 그 학생에게 좀 지나치게 잘 되는 거 아니야? 돈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에 책임감이 철저한 사람이었니? 차라리 학생 고향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게 맞잖아. 왜 그렇게 말해? 여러 번이나 말했잖아. 예전에 당신을 닮아서 더 마음이 가서 당신 사는 부모님 없이 혼자 서울로 와 있는데 불쌍하지 않아. 너무 치이긴 하네. 그런 말이면 차라리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한 번 저녁을 먹고 과외를 집에서 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 피곤 안 할 텐데. 뭐가 또 그리 해. 그러면 그 녀석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울지도. 그 이후 저녁 시간이면 남편을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서로 퇴근 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력서를 넣는 시즌이라 더욱 바쁘다. 그래서 집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 심심해지더라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면서 나는 남편과 지낸 그 시간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남편을 버스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는 걷고 있었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나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멀리서 걷는 남편을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지만 갑자기 남편은 방향을 바꿔 어떤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순간 나는 놀라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이 주변을 둘러보던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나는 가방도 내던지고 남편을 향해 뛰어갔고 다행히도 지나가던 분이 신고하여 신속하게 구급차가 달려왔어요.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쓰러진 남편 때문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 헛소리를 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나와는 달리 구급대원분들은 아주 침착하셨어요. 심지어 운전하시는 분께 속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남편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나에게 차트 작성이 필요하다며 남편의 이름, 나이 등을 물었지만 정작 차트는 아니라 그 뒷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는 업어버리자 그분은 종이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자기가 내 남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썼어요. 그리고 아직 대답하지 않았던 남편의 이름을 적으라는데 그리고 남편은 건강한 상태여서 안심하라는 글도 함께 썼어요. 그때 나는 구급대원의 눈을 본 거야. 뭔가 말로는 설명할 게 있는 듯한 눈길을 보였어요. 구급대원은 5분 후에 차를 세우겠다는 글과 함께 다시 차트의 뒷면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분이 빠르고 간결하게 적어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편은 얼마 전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구급차를 탔다는 거였어요.
그때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해 보였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유산은 안타깝지만 아이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불현듯 나는 남편이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축축하게 등이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밤이 떠올랐어요. 구급대원에게 펜을 빼앗아 그 날짜를 적었고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과외를 하며 취업 준비를 가르쳐준다던 남편이 사실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척하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끌어당장 길에 내동댕이 쳐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늦고 낮에는 정신을 못 차린 채 다른 여자와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다니 바람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시키고 이자를 손에 쇼를 하는 것이라니. 당장 깨우고 싶은데 참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했다. 신경 써야 할 정도였어요. 구급대원은 5분 정도 후 운전해서 오던 분께 급하게 손짓하여 차를 세우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며 외쳤어요. 제 동생 같은데 말입니다.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이 남자로부터 도망치세요. 그 말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구급대원분은 절실하게 손짓하며 뛰어내리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어요. 저는 주변을 보지 않고 곧장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급히 쥐고 구급대원의 외침에 대응해서 누워있던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구급대원분은 남편의 팔을 꽉 잡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든 가 주라고 하였어요. 어디든 가면 된다고 말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았어요. 최근 통화 목록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번호를 눌러보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집에 잘 도착했나요? 저녁에 전화를 못해서 걱정했다는데 잘 된 일인가요? 누구세요? 어디죠? 지금부터 제가 집중해서 말하겠어요. 네, 제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은 여자가 그 남자친구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 주소를 알려줬던 곳은 남자친구가 들어가려고 한 건물의 오피스텔이었고 그곳으로 향했지만 여자의 대신 문을 열어준 것은 순진해 보이는 대학생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인스턴트 미역국을 먹다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제가 임신 중이냐고 물어보자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이후에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여준 사진 속의 남편이랑 함께 웃으며 상황을 해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을 만나서 함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하셨죠. 비록 결혼한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제 남편도 여성 대학생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평일에는 항상 만나고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유부남일 줄 전혀 의심치 않았다고 하셨죠. 마음에서 온 충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다른 여성에게 접근한 셈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이라면 아직 어리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앞으로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을 터인데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이 인간 덕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플지언정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더 나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두 정돈하고 복수하고 싶다면 제게 연락하세요. 여기 연락처 남기고 가요. 남긴 연락처로 집을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최소한의 짐을 싸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이 있어요. 제가 가방을 들고 왔으니 무슨 일이 있나 봤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무슨 소리야? 공부하러 다닌다며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을 도와준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유부남을 속여 다가갔다고 해요. 속인 걸로는 괜찮니?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다만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서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젠가는 이 집이 내 집이니까요. 세상에 바람을 피운 녀석아, 용서하지 마라. 알겠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전력으로 힘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더러운 비밀을 참으로 듣기 싫었다. 그건 너무 잔인한 행동일 뿐이다. 기분이 나빴지만 나는 그러나 남편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변명만 들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깨달았다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그 애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남편은 인생을 망쳐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결정은 이미 확실히 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만큼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 겨인을 신문해야 했다.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부 맡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찾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말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는 이미 차단해 놓았다. 그리고 집을 옮길 예정이다. 나는 이 상황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싸움에는 인내와 체력이 필요하다. 그녀와 만나길 원치 않았다. 그녀가 나타났다면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경관 씨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남편이 휴가를 썼더라고요.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먼저 입사 동료들과 차를 마시러 나갔어요. 그러다 분위기를 낼 때까지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최근 잘 지내고 있나요? 평화롭게 보이네요. 부럽다라며 시작해서, 아니, 우리가 부럽다고? 무슨 소리야? 회사 최고 인싸 훈남이라 소리 들어 라고 훈남이 말했을 때 너무 부러웠다는 반응이 와 닿았어요. 사실은 내가 위기에 처했고 큰 상처를 입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곤 나는 대답했어요. 바람을 피운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부족함이 낀 것 같아. 뭘 더 말해야 할지? 울지 말고 자세히 말해봐. 딥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별로 친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 지루해 바람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속뻔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모두가 공감을 표해줬어요. 훈남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남편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내부 소문이 자연스럽게 번지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회사 홈페이지에 긴 글을 올렸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소문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썼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려 했지만 나는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 12년간 다닌 회사의 분위기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글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남편은 인사팀에서 퇴사 예고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남편의 연구 분야는 업계가 좁아 소문이 빠르게 퍼질 것이며 또한 나도 퇴사 예고를 받을 것이 뻔했다. 그러나 남편이 인사팀 상담을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씹고 버티며 유지했다. 남편을 회사에서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모든 계획은 남편과 함께했다. 저는 물론 그 여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지기로 했어요.
여학생의 도움으로 받은 자료들을 긁어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죠. 남편에게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이 온 건 고소장이 접수된 며칠 후였어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만나는 건 됐고 전화 통화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잘 지냈냐고. 내가 잘 지냈을 것 같아?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었겠어?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 여보. 당신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면 난 당장 무릎부터 꿇었을 거야. 정말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잘 지내냐는 말이 나왔네. 정말로 미안해. 내가 무신경한 소리를 했어야 됐고 용건만 짧게 말해. 나 바빠. 너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정말로 말하고 싶었어.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 진심이야. 당신 누구 바람 같은 거 필요 없어. 생각 전혀 없었어. 이것만은 믿어줘. 응. 아니. 이건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 여자애가 너무 나한테 들러붙어서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일한다는 내가 그대에게 얼마나 많은 자그마한 고민을 전달했던 것일까요? 원래는 과외나 스터디 카페도 그만두려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것은 망설였던 때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우리 연애할 때 생긴 일을 다시 생각해봐도 그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아,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웠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로 상황을 회피할 생각으로 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것은 그 여자와도 통화를 했다는 거였죠. 그녀가 통화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어요. 남편의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결국 그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미워 보이게 다루어진 걸까요? 제가 망설인 계획을 이젠 실행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 내 남편의 인맥 또한 거기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2명의 피해자들이 생겨도 거짓말을 더해가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을 잃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이유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어떠세요? 세아는 요즘 더욱 떨어진 상태네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던데 바쁜 모양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한 번만 말씀해 줄게요. 어머님, 아버님의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어린 여대생과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아까 들통났어요. 여대생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아들은 그만 유산을 했고 모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들은 남편의 편이었다.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 모두는 둘 다 정신을 차리려는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들이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바람에 피어도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먼저 접근해서 아니 얘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요? 우리 아들 큰애 아닌 우리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번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줘야지. 아니,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안 돼, 어머님, 아버님. 지금 두 사람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팔을 안으로 굽는 거야? 당연하다지만 정말 너무하셔요. 봐주라고 해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끝장을 볼 거예요. 두 분께 연락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 짱을 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의 거래처 중에 남편, 지인이 여럿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지금쯤 소식이 갔을 거예요. 이쪽 어깨가 워낙 좁잖아요.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니.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계시라고요. 이 모든 건 아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려. 저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이를 꽉 잡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상황에 대해 말씀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흐르고 뚝 떨어지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다고 앞으로도. 그들은 좀 더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셨다고 말하셨어요. 또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도 그 사람은 지금쯤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은 반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아마도 지금도 그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쪽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오직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구급대원분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소송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부사항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화를 내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관여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미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명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